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주말 브리핑 올려드리네요. 네, 자, 오늘은 3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2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뭐 국장은 간략하게 그 차트만 좀 볼게요. 차트만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개인적 소견으로는 얼추 좀 바닥은 찍었다는 느낌인데, 사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차가 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은 코스피 차트인데요.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딱 봐도 어때요? 지금 추세 저항선. 그죠? 최근에 미증시 대비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말부터 이 찐바닥을 찍었다. 찐바닥을 찍었는데, 원웨이는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매수 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고점에서 따라붙지 말고, 한 번씩 조정받으면 그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방식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제가 지난 2월달에 저희 유료연인들도 마찬가지고, 2월달에는 거의 매매를 안 했거든요. 너무 심하게 올라갔다. 너무 심하게 올라가서 코스피도 코스닥도 너무 투머치였다. 차트 보시면은 그때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계속 올라갔을 때죠. 완전 과열이었거든요. 제가 여기서는 솔직히 매수 추천을 못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인버스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고, 매수 추천을 거의 안 했어요. 되게 재미가 없었죠. 네, 재미가 없어서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인버스가 빛을 발하는 때가 오죠. 근데 너무 짧았어요. 하락하는 게 너무 짧았었고, 어찌됐건 그래도 인버스를 먹었죠. 우리는 먹고 나서 제가 이제 다시 매수로 전환했던 게 이때입니다. 3월 초 중순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수익을 내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코스닥과 이제 코스피가 보시면은 확실히 좀 움직임이 바뀌었어요. 보시면 같이 올라가고 같이 빠지고, 같이 올라가다가 코스피만 가고 코스닥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확실히 좀 다르죠. 작년까지는 거의 똑같았어요. 같이 빠지고, 같이 반등주고, 같이 빠지고, 같이 올라가고, 거의 똑같이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외국인들이 좀 사면서 코스피는 좋은데 코스닥은 오히려 꺾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유로방은 이틀 전부터 이제 코스닥 인버스를 사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여튼 코스피는 좋고 코스닥은 안 좋다.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코스피가 추세선상으로 봤을 때 과열권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딱 걸리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계속 급등하는 게 솔직히 쉽지 않아요. 네, 이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코스피가 일단 미증시가 올라서 마감을 했죠. 그죠? 네, 금요일날 소폭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도 국장은 갭상승 출발을 할 것 같기는 한데, 개인적 소견으로는 여기서 갭이 뜬다고 하더라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코스피는 가급적이면은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는 쪽으로, 네, 여기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설사 볼린저 밴드 상단을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인버스를 염두에 둬야 되는 구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적 관점입니다. 예. 만약에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를 건드렸는데 돌파를 했다. 네,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최소 하루 정도는 더 봐야 돼요. 돌파했다가 만약에 다음날, 돌파한 날, 그날은 매수보다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고, 다음날까지는 보고 판단을 해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다음날 이렇게 볼밴을 돌파한 다음날 이런 두꺼운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주식을 팔아야 돼요. 코스피는 확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조심해야 되는 자리가 된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잠시만요.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은 지금 차트 보시면은 여기 추세 하단선에 이렇게 딱 걸려요. 코스피는 상단이지만 코스닥은 하단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단기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금요일날 인버스 한번 수익 실현하긴 했는데, 월요일 되면은 인버스 다 팔고서 이제 레버리지로 한번 갈아타볼까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지금
기술적으로는 좀 나름 메리트가 있다. 나름 메리트가 있다. 현재 가격대는 최근에 수급이 안 좋고 해서 빠지긴 했으나 지금 정도라면 좀 매수를 해볼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단기 과열이고 코스닥은 단기 저점. 전략을 약간 다르게, 알았죠? 그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뉴스 같은 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우선은 경제지표,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지표들 쭉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은 CB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있겠는데 이게 최근에 보시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3연속으로 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또 지수의 어떤 하락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미 여기 말씀드렸던 대로 3번 연속으로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증시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증시 분위기가 좋고 매크로도 좋을 때는 이런 것들 신경 났어요. 별로 중요한 지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번에 파월도 FOMC 회의 그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소프트 데이터로 취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크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기 입장 표명을 뚜렷하게 했죠. 그죠? 이런 것들은 별로 이게 썩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드 데이터와 소프트 데이터가 있는데 소프트 데이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설문조사 기반 심리지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하드 데이터는 뭐겠어요? 실제 어떤 경제와 관련된 실제 경제 활동들의 어떤 측정치 이런 것들을 하드 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드 데이터는 시그널, 신호로 표현을 했고 소프트 데이터는 잡음, 약간 잡음, 노이즈 같은 그런 그렇게 간주하는 경향을 보였단 말이에요, 파월이. 요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만. 물론 또 안 좋게 나오면은 증시에 또 단기적으로나마 조정의 어떤 시그널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 얘네들이 안 좋게 나온다고 해서 증시가 무조건 리세션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너무 깊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리 이번 주는 뭐니 해도 이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현재 컨센서스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물가 현상대에서는 무조건 물가가 낮게 나오는 게 좋죠. 왜냐면은 현재 경제 침체 우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물가까지 높게 나온다면 지금 관세 우려도 아직 해소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 최악이죠. 그러니까 물가는 무조건 낮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23시에는 또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이게 아마 2월달부터 시작된 조정이 얘부터 그러니까 얘가 발표가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요때 여기 밑에 있죠. 밑에 여기 요거 그죠? 꺾이면서부터 시작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2월 말경에 해가지고 확 떨어지면서부터 이미 그 전부터 떨어지고 있었었죠. 컨센서스 대비 지금 낮게 나온 거는 벌써 4주 연속, 그죠? 4주가 아니죠. 4회 연속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여튼 얘도 마찬가지 심리지표다. 심리지표다. 그 인플레이션 기대치.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걸로 보게 되면은, 보세요. 자, 소비자 심리는 떨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는 좀 더 높아지고 있고. 그죠, 여러분들? 최악의 그런 어떤 지표였었다라는 거죠, 최근에. 특히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엄청 올라가죠.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무튼 주목할 만한 지표들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뉴스 이슈들 체크를 해볼 건데요. 최고 경영자 매거진이라고 해서 발표가 되는 게 있는데, 이제 주요 CEO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신뢰도가 5%포인트 하락을 했다. 이게 13년 내 최저치라는 거.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까 주요 기업들의 CEO들이 평가하는 경제 전망 같은 거예요. 25년 2월 달에 된 건데, 조사가 된 건데, 220명의 CEO를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한 조사인데, CEO들의 비즈니스 신뢰도가 2012년 11월 달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아주 충격적인 거죠.
코로나보다 더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원인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었다. 역사상 가장 큰 월별 하락이라고 하고요. 응답자의 39%만이 올해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초에는 52%였는데 이게 39%로 줄어든 거고요. 동시에 36%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을 했고, 이는 1월 달에는 20%,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한 사람이 20%였는데 이제 36%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점점 경제 전망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CEO들이 그렇게 이미 느끼고 있다,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는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월 10일부터 25년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나일스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1분기 어닝 시즌은 엄청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생각이 된다. 1분기는 휴일로 출발했기 때문에 또 여러 헐리데이가 있었었죠, 그죠? 좀 다른 평소 때보다는 느리게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느리게 시작을 했다는 소리는 뭐냐면 일수가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일수가. 예를 들어서 한 달 평일이 뭐 20일이라고 하면은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18일 내지는 뭐 17일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설상가상 관세 소식이 터졌다. 4월 2일날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소비심리, 투자심리, 즉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물건을 사고자 하는 소비심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고 당연하죠. 이는 이미 항공사 실적 등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또한 이미 또 관세 위협 등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실적 추정치는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경제 전망에 대해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기업들의 실적마저도 컨센서스를 밑돌거나 혹은 다음 분기 전망이 컨센 대비 낮게 나온 발표가 된다라면은 이것은 더 큰 악재로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전망이 조금 좀 위태위태하죠. 자, 얼마 전에 3월 FOMC 회의가 있었었는데요. 금리는 뭐 다들 뉴스 보셨겠습니다만 동결입니다. 기존 목표 범위 내로 4.25에서 4.5% 목표 범위 내로 유지하는 걸로 발표가 됐고요. 점도표는 올해 말 금리 목표 범위를 작년 12월 점도표와 동일하게 3.75에서 4%로 유지한다. 즉 이건 그러니까 점도표상에서는 2회 인하로 발표가 된 거죠. 그렇죠? 점도표상으로는 2회. 트럼프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우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이 이런 불확실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점도표상에서의 이 금리나 계획이 변경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결과적으로는 그죠?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양적 긴축 요건 호재였었죠. 4월 달부터 자산 축소 속도를 늦추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양적 긴축이라는 건 이번 발표된 거 내용만 보면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2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366조, 큰 돈이죠.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축소하겠다. 자, QT라는 게 뭐냐면요. 국채는 만기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전체에 돌아오는 만기 국채가 약 1000억 달러라고 칩시다. 예를 드는 겁니다. 1000억 달러. 자, 만기예요. 이제 만기 상환되도록 그들 내비두느냐, 아니면 이 1000억 달러 중에서 250억 달러만큼은 내가 어떻게 한다? 요만큼을 빼고서 재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1000억을 갖다가 내가 상환해서 250억 달러를 제외 나머지 750억 달러를 재투자하겠다. 이게 기존 방식이었었어요. 재투자. 그러니까 다시 국채 산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시 국채 사겠다. 국채 다시 투자하겠다. 왜 해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요. 유동성. 그게 양적 긴축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1000억 달러를 100% 다 재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완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 여러 가지 물가도 계속 올라갈 수 있고 하니까 내가 이 규모를 유동성 공급하는 규모를 서서히 줄여 나가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게 양적 긴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튼 기존에는 이 250억 달러 월간 매월 250억 달러 만기 국채는 재투자하지 않았다. 즉 250억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750억만 재투자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250억 달러, 50억 달러로. 즉, 이제는 750억이 아닌 950억 달러를 재투자하겠다. 즉, 재투자 규모가 더 늘어난 거죠. 즉, 유동성 공급 증가로 요거는 호재로 볼 수가 있는 거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4월달부터 자산 축소 속도를 늦추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요거는 호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FOMC 성명서에서 약간 변경이 있었어요. 기존의 문구가 삭제가 되고 새롭게 추가가 된 게 있는데,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미치는 리스크들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 문구가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되고,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라는 새로운 문구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부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FOMC 회의 때마다 발표하는 게 있는데, 경제 전망이죠. 보시면은 2025년도 성장률 하향, 369 12월 달에 발표하는 게 있는데, 요거 보시면은 성장률 하향, 실업률 상향, 인플레이션 상향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이게 이제 작년 12월 달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와 비교했을 때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에 2.1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3월 달에는 1.7로 하향 조정이 된 거죠. 그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변화가 있었어요. 성장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그죠? 실업률도 보시면은 4.3, 4.4. 물가도 이 PC 같은 경우 2.5에서 2.7. 요건 코어 PC. 요건 2.5에서 2.8. 그죠? 네. 그러니까 성장률은 떨어지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안 좋은 거죠. 그죠, 여러분들? 네. 이것은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니죠. 맞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점도표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점도표는 어떻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는 어때요? 유지잖아, 작년에 똑같이. 맞죠, 여러분들? 네. 작년에 똑같이 유지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연준 의원들은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이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일시적이라 판단한 것일 수 있다. 왜? 지금 보시면은, PCE 보시면은 2025년도에는 올라가는데, 내년, 내후년부터는 다시 안정화되는, 결국 얘네들이 목표로 하는 2%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 2년 후에는. 그죠? 네, 그러니까 일시적일 것으로 본다. 라고 우리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20에서 30bp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은 종전과 똑같이 유지가 됐다. 그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이 실질 기준금리는 오히려 낮아진 거예요. 실질 기준금리라는 건 뭐냐면은 명목 기준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올라갔죠.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올라갔어요. 맞죠, 여러분들? 네. 근데 명목 기준금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갔고 얘는 그대로야. 그러면 실질 기준금리는 오히려 낮아진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만, 이 수치만 놓고 보면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4월 2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예외 없다. 예외 없다. 페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다. 4월 2일은 미국 해방 날이다. 해방된 날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관세 없다. 유연성만 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네. 파월은 이제 관세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들 기억하시죠? 2022년도 급락장이 왜 됐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치솟았는데, 역대급 속도로 치솟았죠, 그죠? 네, 근데 그때 2021년도에 파월이 지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 그래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뒤늦게 2021년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뒤늦게 얘네가 이제 대응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그게 그때부터 폭락이 시작이 된 거죠. 계단식 폭락이. 그죠, 여러분? 그때 페드가 큰 실수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도 보면은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또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2021년 악몽이 떠오른다 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파월은 이번에 이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션 영향을 트랜스토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시적일 것이다. 그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잘 안착되어 있다면 이러한 일시적 물가 상승을 간과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다만 노동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악화가 되거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할 경우에는 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다는 점. 네. 다음 고용세, 요거는 지금 고용세가 네, 전년 동월 대비, 이건 지난 3월달 자료인데 전년 동월 대비 8% 올라갔다라는 자료인데요. 네, 이거는 그나마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 이 고용세라는 거는 급여와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8%라는 거는 임금이 일부 임금 인상이 반영됐을 수 있다. 그죠? 임금이 증가했을 수 있다. 혹은 근로자 수가 늘어났을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즉 여전히 경제활동이 아직까지는 활발하다. 아직까지는. 그죠 여러분? 네. 기업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고용을 늘리거나 인건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즉 경기도나 우려를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뭐 도치와 관련해가지고 도치가 경력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면 어쩌나 이 고용시장이 이제 실업률의 급증을 불러일으키고 이게 곧 리세션, 전조현상으로도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다들 고용시장이 언제쯤이 꺾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런 고용세 증가는 나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네,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건데 이 프레디맥, 네, 멀티패밀리 모기지 대출 심각한 연체율 데이터 그래프. 쉽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모기지 관련한 이 연체율이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만은 여러분들 카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은 연체를 할 수 있죠. 연체하는 연체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죠? 개인들이 빚을 제때 갚을 여력이 안 되면은 연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연체율은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기지 관련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과거에 보시면은 경제 침체였었던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때 그죠? 이때만 보더라도 확실히 이때가 경제가 안 좋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연체율이 급증했거든요. 맞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는 경기도 안 좋았으니까 실제로 연체율이 올라가면서 증시가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증시가. 근데 지금 어때요? 연체율이 신고가예요. 연체율이 신고가인데 주식시장은 지난 1월 말까지 그죠? 2월 중순까지도 S&P 지수 기준으로도 신고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좀 뭔가 이상하죠? 네. 단순히 연체율로만 가지고서 지수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좀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연체율이 높은데 미국의 경제지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 좋게 나오고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심지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막 골디락스 얘기 나오고 소프트 랜딩 심지어 노랜딩 얘기까지 나오고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도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전체에 모아놓은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된다는 설문조사도 있었었고. 예.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최근 한 3, 4주 내에 갑작스럽게 경기 침체 우려가 막 확산되면서 굉장히 급락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뭔가 있다. 제가 봤을 때 약간 뭐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예.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그죠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Fear and Greed 인덱스는 여전히 지금 익스트림 피어로 상당히 공포 구간에 들어가 있고요. 그 점도표와는 달리 이 페드워치 상에서의 금리 인하 전망은 지금 6월 달에 한 번, 9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이렇게 총 3번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시 분석 볼 건데요. 이번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꽤나 좀 고약했죠. 네, 상당히 낙폭도 하락 속도가 엄청 빨랐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개인적 소견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서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조금 이제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21선 돌파 혹은 저항 여부가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됐다. 21선 돌파 이탈 여부가. 네. 뭐 급반등을 예상하고서 막 나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관점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네. 그러니까 반등이 만약에 미국 주식에 물려 있었다면, 개인적 소견으로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에 물려 있었다면 이번 반등이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물려 있었다면은 반등이 나와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제가 방송한 내용들만 쭉 이해를 하셨어도 대충 어떤 그 뉘앙스인지 감을 잡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었죠, 그죠? 이런 제가 뉴스들 이런 것들 읽어드렸던 것들이 해석해드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았었죠. 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몸을 사리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당분간은 조금 몸 사리시면서 대응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오늘 청취 감사드리고요. 주간 마무리 잘 하시고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